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파릇파릇한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신랑과 오손도손 함께 지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이 채널은 저희 엄마가 좋아하셔서 옆에서 보고 계신 걸 곁눈질 하다 보니 저도 여러분들 사연에 빠져서 그만 애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결혼하신 선배님들 인생의 지혜가 녹아든 이야기들 들으면서 저도 배우는 점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가 서른을 넘긴 직장인이고요. 남편과는 같은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 연애하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 고향인 목포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전근 때문에 서울로 전학을 온 이후로는 쭉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서울 강남 8학군 출신이고요.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지방에서 자랐다는 것 말고는 남편이랑 자라온 배경이나 집안 환경 등 사는 수준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편도 딱히 그런 부분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요. 사실 저희 나이대에는 저희 부모님들과는 달리 지역 갈등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남편 가족들을 만났다가 살면서 처음으로 촌년이라는 말을 다듣고 진짜 황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라도 목포 출신이십니다. 일가 친척들 모두 목포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친척들 모임에 한번 갈라치면 사방에서 아주 구수한 사투리가 정겹게 튀어나오곤 합니다. 어이, 자네 왔는가? 아니, 어디 이렇게 일이 늦어버렸는가? 일찍 나온다고 했는데, 그 짝에 사거리에 사고가 안 났던가요? 그래도 다 한 동네 사람들인데, 한 들이다 봐줘야지. 욕받구만 욕봤어. 가끔은 저도 나름 목포 출신인데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한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이 지역이 전라도 치고도 사투리며 지역색이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친척들끼리 유대감도 강한 편이었습니다. 내 식구니 남의 식구니 구분짓지 않고 사촌들끼리도 친동기간처럼 자라면서 저는 온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근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 가던 날은 그야말로 온 목포가 눈물바다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온 일가 친척의 사촌들까지 저희를 배웅하겠다고 나와서는 눈물을 찍어대셨습니다. 아이고, 딸내미 이자 서울 올라가고 남은 언제 또 본단가. 서운해서 어쩌을까. 저도 자라는 내내 애정을 아끼지 않고 쏟아주신 친척들 곁을 떠나는 게 어린 마음에 많이 섭섭했습니다. 처음엔 아빠 혼자 서울 가라며 떼도 많이 썼어요. 방학 때마다 꼬박꼬박 내려올게요. 건강히 잘 계세요. 서울 애들은 지방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친척끼리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인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 괜히 처음엔 친해지기 어려울까봐 겁을 먹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 서울 애들이라고 목포 애들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더라고요. 뭐 어딘들 사람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여 전학을 오고 나서도 새로 사귄 친구들과 잘 지내며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전학 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눈코 틀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목포에서도 대학 진학에 뜻이 있는 친구들은 일찌감치 입시 준비로 정신이 없었으나 서울 아이들에게 대학 진학의 열기만큼은 이길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전학을 간 학교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소위 강남 8학군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부모님께 사정을 전해 듣기로는 서울 사는 아이들도 강남 8학군 들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저처럼 중간에 전학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정말 천운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고 하더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험난한 입시 생활이 시작되었고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줄여가며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제 성적 정도는 그냥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학을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좋은 대학에는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인서울에 위치한 명문대에 합격하고 나니 목포의 친척들도 마치 자기 일인 양 다들 기뻐해 주셨습니다. 동네에 플랜카드 거신다고 난리이신 걸 저 쪽팔려 죽는다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야, 얼굴에 윤이 나는 거 봐라. 이자 서울 아가씨 다 됐구먼. 서울 아가씨는 무슨요. 제 친구들이 들으면 비웃어요 진짜. 제 나이 또래 사촌들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진학한 저를 두고 친척 어른들께서 덕담 삼아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부끄럽고 감사하게도 저는 목포 친척들 사이에서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애써 겸손을 떨고 앉아 계셨지만 제 부모님께서도 내심 뿌듯해하시는 게 어린 제 눈에도 훤히 보였습니다. 그렇게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방학 중에는 꼬박꼬박 목포에 내려가기도 하며 알차게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 중 서울에서만 자란 친구들이 지방 내려가는 걸 하도 신기해하기에 몇 번 데리고 왔더니 그만 제 친구들도 목포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와, 무슨 회가 이렇게 싸? 서울에서 먹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된다. 진짜 맛있어. 바다도 너무 예쁘고 완전 시골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이런 서울 촌것들. 어디 지방만 간다고 하면 시골 내려가는 줄 알지? 여기 진짜 좋다. 나 목포 좋아. 서울 가기 싫다. 친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방학이나 길게 휴가가 생길 일이 있으면 데리고 목포에 내려오는 게 마치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고향 떠나 조카딸이 꼬박꼬박 친구들까지 데리고 내려오는데도 친척 어르신들은 귀찮아하기는커녕 어린 손님들의 방문에 좋아해 주셨어요. 한창 클 땐데 다들 잘 묵어야 도야. 응? 음식 많이 했으니까 아끼지 말고 많이들 묵어. 저희 다 20살 넘어서 많이 먹어도 더 안 커요. 그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까르르 웃는 친구들 덕에 분위기도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친척들끼리 이렇게 안 가까운데 너는 진짜 무슨 복이냐? 좋겠다. 부럽다 진짜. 목포 인심이랑 서울 인심이 비교가 되냐? 야, 너도 이제 서울 사람이거든? 친구들과 투닥거리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카 딸의 친구들까지 살갑게 챙겨주시는 친척 어른들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힘든 일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목포 생각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목포는 제 부모님의 고향이자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서울로 떠나와서도 그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제 대학 친구들에게 남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목포가 주제로 떠오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대뜸 친구 하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수 씨, 지연이랑 목포 가보셨어요? 목포요? 네, 우리는 얘 대학 때 처음 만난 이후로 방학 때마다 거의 내려갔었거든요. 현수 씨는 아직이에요? 친구 말에 제가 눈알을 도로로 굴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남편에게는 한 번도 같이 목포에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친구들이야 제가 무슨 일만 생기면 목포 가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고 저희들도 저 따라 몇 번씩 목포에 내려가 보았으니 남자친구에게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랑 남자친구는 좀 다르잖아요? 친구들이야 그냥 제 친척들을 친척이라고 편하게 받아들이고 어울릴 수 있겠지만 남편은 입장이 좀 다르죠. 아주 어릴 때 사귄 사람이면 또 모르지만 대학 졸업해 취직까지 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찬 마당에 친척들이 버글버글한 목포로 같이 내려가면 친척 어르신들이야 당연히 신랑감 데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저희 친척들이 어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바글바글하게 모인 제 친척들 사이에 뚝 떨어진 남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이건 뭐 상견례가 따로 없겠죠. 그것도 일대 다수 상견례요. 생각만 해도 뒷목이 쭈뼛했습니다. 한 번 인사시켰다간 그대로 결혼식장으로 끌려 들어갈 판이었어요. 그런 취지로 남편에게 괜히 결혼으로 부담을 줄까봐 그간 목포에 가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은 건데 분위기가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딴엔 배려해서 그런 거였는데 웬만한 제 지인들은 다들 가본 목포에 저만 가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건 또 그것대로 서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슬쩍 남편 눈치를 보며 운을 뗐습니다. 자기한테만 딱히 말을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지방에 사시는 어른들이시다 보니 까딱 잘못하단 자기 놀러 한번 갔다가 망태기에 확 잡힐지도 몰라. 우리 아직 뭐 따로 계획된 것도 없는데 그런 건 서로 좀 부담스럽잖아. 그치? 제 딴엔 달래보겠다고 장난스럽게 말해본 건데 제 말에 남편의 서운한 기색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난 딱히 상관없는데? 딱 잘라 말하는 남편에게 더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저가 괜찮다는데 어떻겠나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되어버린 저는 결국 그 다음 주 주말에 남편과는 처음으로 목포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포의 친척들에게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내려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니까 이 짝이 우리 지연이 신랑감이라고?
그라제, 아따 인물이 훤하구만. 자, 내 잔 한 잔 받더라고. 그렇게 남자친구라고 강조한 제 노력은 어른들 한마디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0명이 넘는 제 친척들 사이에서 남편은 그야말로 포위 상태였습니다. 자기 내려가면 진짜 코 꿰인다니까. 자신 없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취소하자, 응? 걱정할 거 없다니까. 내가 어디 가서 부침성으로 빠지는 편도 아니잖아. 이 사태를 사전에 예견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금 남편에게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치던 남편이었습니다. 목포의 거의 대부분의 친척들이 거주하고 계신다는 말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른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다 몰려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자칭 친화력 갑인 남편은 맹수 무리 사이에 끼인 사슴마냥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더군요. 결국 제가 나서 남편을 구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삼촌, 이러다 이 사람 도망가겠네. 이 사람한테만 주지 말고 저도 한 잔 주세요. 아따, 그랴. 우리 조카 딸도 한 잔 받아라. 그렇게 마치 동네 잔치라도 열린 양 거나하게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한몸에 집중되어 당황했던 남편도 다들 술이 좀 들어가고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어지자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부님, 제 잔도 한 잔 받으시죠. 아, 좋지. 사나이답게 시원시원하니 좋구만. 급기야 파장이 이르러서는 서로 어깨동무까지 하고 얼싸한 듯 하고 있는 저와 삼촌 모습에 저 사람들이 제 친척인지 남편 친척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 되었죠. 그렇게 왁자지껄 정신없는 첫 대면이 끝나고 이윽고 좀 잠잠해지자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고생했어. 나도 이렇게까지 다들 안 빠지고 다 나오실 줄은 몰랐네. 처음 뵙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쏙 빠졌지? 처음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다들 반겨주시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내 신랑감이라고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감사하더라고. 우리 집은 친척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솔직히 명절이라고 다들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도 아니라 친척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모인 건 처음 봐서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 근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다들 자기 진짜 아껴주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어. 다행히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의 친척들에 대한 남편의 첫인상이 상당히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목포에 며칠 더 머무르는 동안 남편과 저는 온갖 모임과 환영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등 북적북적 시끄럽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남편과 저희 친척들이 먼저 대면을 하고 나니 상황이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제 친척까지 만나봤는데 정작 제 가족을 만나 뵙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남편 말을 듣고 보니 틀린 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긴 삼촌들이랑 숙모들이 그 성미에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셨을 리도 없으니까 부모님 귀에도 벌써 들어갔을 거고? 그렇지. 근데 사위 될 사람이 정작 장인 장모님만 쏙 빼놓고 코빼기도 안 비치면 얼마나 경우 없고 괘씸하시겠어? 벌써 남편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사위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때는 저 나름대로 생각에 잠겨서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애초에 목포행을 고집했던 것부터가 남편의 계략이 아니었을까 싶긴 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저희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 별 말을 안 하셔서 저도 잠자코 있었는데 막상 제가 남편과 식사 자리를 제안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불이 나게 승낙하시더라고요. 꼭 제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말씀은 안 하셔도 벌써 친척들한테까지 선보인 딸의 남자친구인데 궁금하셔도 보통 궁금하셨던 게 아니셨나 봅니다.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모두 남편이 첫인상부터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집안 환경이나 사람 성품이나 어디 하나 걸리는 부분이 없는 남편은 꽤나 괜찮은 신랑감이었거든요. 거기에 좋은 학교 나와서 저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점도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아무래도 한쪽이 기우는 혼사는 저희 나이대보다는 어른들께서 더 꺼리시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당신들 딸과 비슷한 교육 수준에 비슷한 생활 환경에 자상한 남편 만나 시집 보내는 게 당신들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니 남편이 부모님 마음에 쏙 든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의 대면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자 다음 단계는 저희 시부모님과 저와의 대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하게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것처럼 일이 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가족이 될 운명이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부모님 댁에서부터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그야말로 서울 토박이셨습니다. 삼형제를 모두 강남에서 낳아 기르셨다고 하더군요. 세 형제가 모두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출신이다 보니 학벌도 괜찮고 직업도 좋은 편이셨습니다. 제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줄 아는 아들 부모들은 그다지 내세울 게 없더라도 아들 가진 유세를 그렇게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딸 하나 없이 잘 키운 아들만 셋인 시부모님은 그런 기색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으셨습니다. 자식이야 우리가 해줘야 할 것들만 해서 다 잘하면 그때부턴 본인들 인생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거죠. 부모가 다 큰 자식한테 관여하려는 것만큼 자식 망치는 지름길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그간 가르친 대로 제게 맞는 길 잘 찾아 걸어나가도록 지켜봐 주는 게 부모가 할 도리죠. 유복한 환경에서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일평생을 품위 있게 살아오신 티가 나는 말씨였습니다. 사람 한 번 보고 알 수는 없는 일이라지만 그럼에도 시부모님의 첫인상이 정말 좋게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이리저리 뜯어보시는 기색도 느껴지지 않았고 말투나 몸가짐 하나하나에서 저를 존중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시부모님이 되실지도 모를 분들을 만나는 자리라 제법 긴장을 했던 저도 이런 분들이라면 평생을 두고 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가의 인사를 모두 드리고 나니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의 형제들끼리도 교류가 시작되었어요. 제 남동생이야 진작 저희 남편과 안면을 튼 바가 있었고 저도 남편의 형님들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막둥이 남동생이어서 형님들과는 약간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 아주버님이 되신 큰형님이 10살, 작은 아주버님이 되신 작은 형님이 남편과 8살 차이 나니까 제법 터울이 지는 편이죠. 두 분 다 장차 재주씨가 될 한참 어린 저를 그저 흐뭇한 얼굴로 대해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제가 신기한 것도 신기한 건데 그것보다 당신들의 어린 남동생이 장가들겠다며 신부를 데려온 상황 자체가 신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현수 결혼하는 걸 다 보게 되고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봅니다. 결혼에는 그동안 별 관심이 없어 보여서 솔직히 조금 걱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우신 재수씨 모셔오려고 이 녀석이 그동안 그렇게 까탈을 부린 모양이네요. 그저 입이 귀에 걸린 아주버님들을 보고 남편이 제 앞에서 조금 창피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주버님들께서 제가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마치 아기 다루듯 말씀하셨거든요. 덕분에 시부모님 대면에서도 듣지 못했던 남편의 탄생부터 시작한 일대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형들 진짜 유난이지. 시커멓게 다 큰 남자 앞에 앉혀두고 아주 내가 민망하게 짝이 없다. 왜? 난 정겹고 좋던데. 내가 맞으라 그런가? 저렇게 형님들 사랑 듬뿍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니 막내인 자기가 부럽기도 하고. 부럽긴 성가셔 죽겠구만.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으니 형들은 나 태어난 날도 다 기억난다고. 지금도 그러거든. 워낙 어릴 때부터의 기억이 그대로 있으니 지금 이 나이를 먹어도 내가 아기처럼 보이나 봐. 좀 징그러워도 자기가 감안해줘. 징그럽긴 진짜 괜찮다니까. 깔깔 웃으며 남편을 치면서 지금까지 만난 남편의 가족들이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결혼 결심하기 전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남편 가족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남편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지만 남편 가족들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볼 일이 없었던 사람이 가족으로 묶이게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저와 성격이 맞지 않거나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나 만나기도 전부터 걱정이 앞서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걱정이 그저 기우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 기운이 탁 풀렸습니다. 이제 만나뵐 분들은 대강 다 배웠지? 동서되실 분들만 만나면? 그렇지? 그날은 일단 형님들부터 먼저 배웠고 동서들과는 조만간 다시 한번 약속을 잡아보기로 이야기가 된 차였습니다. 두 분 모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 갑작스러운 약속에 참석을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좀 쫄리기는 하는데 형님들 뵈니까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아. 저렇게 유쾌하신 분들인데 부인 되시는 분들께서도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
크게 걸리는 건 없을 거야. 사실 형수님들이랑은 나도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거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며느리들 오라가라 하시는 성품이 아니시기도 하고 두 분 다 일하느라 바쁘신데 어지간한 집안 행사 아니고는 오라는 말씀도 잘 안 하셔. 엄마 말로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은 가급적이면 너무 자주 안 보는 게 관계에 좋다고 하시더라고. 적당히 거리 지키면서 부딪힐 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셔서 나도 그렇게 지냈지 뭐. 깔끔하신 어머니 성품에 하실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생각보다 동서들 뵐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치? 뭐 그렇겠지? 앞에 두 형님들 결혼하실 때도 그랬는데 나 결혼하고 갑자기 바뀔 것도 아니고 다들 자기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마당에 친목을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안 날걸? 그러니까 미리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 무슨 고민을 했을지 사려 깊게 헤아린 남편이 저를 미리 안심시키더군요. 남편의 든든한 말에 저도 그간의 우려를 이만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서들을 처음 만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생신 자리에 초대받은 자리에서였습니다. 남편의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라서 이제 정말 가족으로 인정받는 거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거기다 동서가 될 두 분을 처음으로 뵙는 자리이기도 하니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선물에다 동서들 선물들까지 작게 준비해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시부모님 댁은 입구부터 인테리어를 아주 신경 썼다는 것이 티가 확 났어요. 요란하지는 않지만 고생한 취향이 드러나는 장식품부터 벽지 색깔까지 어머님께서 아주 고심하신 끝에 탄생한 애정이 가득 담긴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들까지 다 이 집에서 나고 자랐다고 들었는데 오래된 집에 아들 삼형제를 키워낸 집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집을 워낙 좋아하셔서 여행도 그다지 즐기지 않는 편이시라는 시부모님들 말씀이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환대를 받으며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저희를 제외하고 모두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아주버님들 옆에 앉아 계시던 두 동서들 모두 세련된 차림의 커리어 우먼이셨습니다. 나도 한 10년 전쯤 지나면 저렇게 세련된 모습이 몸에 배인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기대할 정도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수 씨한테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상냥한 미소와 나긋한 말투로 반겨주시는 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결혼 전에 큰 산은 모두 넘었구나 싶은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생신 축하 식사 자리는 시종일관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이미 시집 온 두 며느리에게도 다정하지만 정중하게 대하셨어요. 직접 와서 이미 결혼으로 가족이 된 두 동서가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결혼 후에 제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 선물까지 다 전해드리고 시부모님 댁을 떠나기 전 두 동서들에게 미리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고 제 고향에서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인기 있는 디저트를 몇 개 준비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선물했던 다른 분들도 모두 잘 드시던 거라 아마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고향이요? 서울이 고향이 아니에요? 아, 중학교까지는 목포에서 나오고 서울로 전학 와서 그 이후로는 쭉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내민 선물 봉투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지 대뜸 큰 동서가 제 고향부터 물으시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왔다고 하니 당연히 제가 서울 출신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내민 제 손을 보고 큰 아주버님께서 큰 동서를 툭 치며 눈치를 주자 그제야 큰 동서가 선물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요. 잘 먹을게요. 옆에 서 계시던 작은 동서에게도 같은 선물 봉투를 전하고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을 나섰습니다. 나 오늘 잘한 것 같지? 뭐 실수한 거 없었지? 차에 타자마자 꾹꾹 눌러온 질문을 쏟아내자 남편이 웃더군요. 그렇게 긴장할 거 없다니까. 우리 식구들 다 너 좋아해. 엄마 아빠도 오늘 너 와서 좋아하시는 거 못 봤어? 그랬지. 사실 식구들을 한꺼번에 본 거는 처음이라 나도 모르게 긴장을 했나 봐. 와, 새삼 자기 대단하다 싶다. 나는 자기 식구들 6번 보는 것도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자기 목포 처음 갔을 때 진짜 어떻게 버텼대? 제 말에 그때 어리버리했던 제 모습이 떠오른 모양인지 남편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 근데 그러고 나서 금방 잘 어울렸잖아. 어른들도 나 다 예뻐해 주시고. 저번에 갔을 때도 하도 대접을 잘 받아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니까.
네, 남편은 저와의 목포 첫 방문 이후로도 수차례 목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간 국내 여행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남편은 경상도나 강원도에 방문한 적은 있어도 전라도 방문은 평생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첫 전라도 방문이었던 목포행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친척들의 환대를 받고 남편 기분이 썩 좋았나 봐요. 그 후로 며칠 짬이 나면 틈만 나면 목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연차 하루 쓰고 주말 껴서 목포 다녀오자. 또? 다녀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2번 가면 지겹던데 이상하게 목포는 가도 재미있더라? 곧 처갓집 될 곳이라서 더 그런가? 제 앞에서 너스레를 떠는 남편을 흘겨보곤 그래도 저 또한 여전히 애정을 품고 있는 제 고향 목포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기분이 썩 나쁘지 않더군요. 이런 연유로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목포에 내려가서 휴가를 즐겼고 덤으로 여전히 조카 사위가 예뻐 죽으려고 하시는 친척들에게 귀여움도 듬뿍 받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동서들에게 선물한 디저트들도 목포에서 전날 휴가에서 올라오며 직접 공수한 것들이었습니다. 형님들께서 선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어머님 생신인데 어머님 두고 큰 선물을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부담 없이 선물한 건데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이네. 별 걱정을 다 한다. 아마 선물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을걸? 좋아하면 좋아하셨지. 선물한 게 왜 문제가 되겠어? 그런가? 아무래도 주위에서 들은 게 많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뵐 때보다 신경이 더 쓰였나 봐. 원래 손윗동서가 어려운 자리라고들 하잖아. 그런 손윗동서 둘이나 있는 나한테 시집와주니 황송하게 여기고 잘해야겠네. 제 긴장을 풀어준다고 짐진 너스레를 떠는 남편에게 웃어주고는 그래 내가 괜히 생각이 많은 거겠지 노파심을 떨치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참석한 이후로 저희 결혼 준비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아직 양가 부모님 간의 만남도 가지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양가 모두 결혼 허락을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시부모님 댁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변죽 좋은 남편은 매번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보다 훨씬 더 저희 부모님 댁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들도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기분이 둥둥 뜨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결혼하는데 시댁 스트레스며 결혼 준비며 그리들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결혼 준비에 정말이지 모든 일이 순리대로 착착 진행되어 쾌감마저 느낄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하도 결혼 준비가 힘들어서 결혼 2번은 못하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한다는데 일이 이렇게나 잘 풀린다고? 싶기까지 했어요. 미리 길이를 여러 날 받아온 덕택에 상견례 자리에서 바로 저희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결혼 날짜는 상견례로부터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남편 앞으로 마련된 신혼집이 있었고 대략적인 식장 예약 현황까지 미리 알아둔 덕에 진행 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끝난 것에 양가 부모님 모두 기분이 무척 좋아지셨는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상견례는 가벼운 반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저희 결혼 이야기를 넘어서 네 분의 살아오신 이야기로까지 넘어간 참이었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께서 뭐 그리 나누실 말씀이 많은 모양인지 웃으며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내내 집순이로만 살아서 부끄럽지만 이 나이 먹도록 별로 가본 곳이 많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의 팔도 유람기를 눈을 반짝이며 듣던 시어머니 말씀에 저희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척 활동적이신 저희 부모님은 틈이 날 때마다 저희 남매를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으셨거든요. 시어머니 말씀에 저희 아버지께서 즉흥적으로 목포 동반 여행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와 목포 여행 한번 다녀오신 건 어떠십니까, 안사돈?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또 목포만한 곳이 없거든요. 저희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교통도 불편하지 않은데 바다도 볼 수 있고 해산물도 맛있고 한번 오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아유, 그래도 저희가 폐가 되지는 않을지. 아니야, 엄마. 엄마 아버지 가시면 엄청 반겨주실걸? 친척분들이 다들 사람을 참 좋아하셔서 나도 몇 번이나 잘 있다가 왔어요. 평소 화통하고 시원한 성격의 아버지와는 달리 다소 내성적이신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안일까봐 중간에서 제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남편이 제 어머니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말려야 할까 하던 차에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열심히 어머님을 설득하셨습니다. 예, 다른 곳은 몰라도 목포 바닥은 저희가 꽉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모실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다녀오시죠.
어머님 기색을 슬쩍 살피니 예상과는 다르게 어머님께서도 흥미를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원 사격을 넣었죠. 네, 어머님. 처음이시라 망설여지시면 현수 씨랑 저도 같이 갈게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 얼굴이 화색이 되었습니다. 좀처럼 여행 가는 일이 없던 어머님의 반응이 긍정적이자 아버님께서도 무척 흡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황당하게도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과 예비사위 며느리가 함께 떠나는 목포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아까는 나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권해드리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또 보통 부담될 자리가 아니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아니야. 나도 마침 목포 생각이 나던 참이었어. 분명히 우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하실 거야. 남편은 아예 확신을 하고 있더군요. 어지간해도 목포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다음 주 주말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요지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거의 동네 잔치와 맞먹는 규모의 환영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친척들이 작정하고 칼을 갈며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송구스러워서 어째. 목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산지 직송의 온갖 산의 진미가 눈앞에 펼쳐진 걸 보시고는 어머님께서 감사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평소 친척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던 남편 입까지 떡 벌어진 걸 보니 그 규모가 짐작이 가시죠? 생각보다 저희 친척들과도 금세 잘 어울리시며 즐거워하시는 사돈 내외를 보고는 저희 부모님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아, 삼촌,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슬쩍 삼촌께 작은 목소리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 타박을 하자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처음에 융숭하게 대접을 잘 해드려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고마워서라도 더 잘해줄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법이지. 아, 그러고 지연이 너 시집 가는데 이렇게 친척들이 마음을 쓴다는 걸 보여드리면 야가 저 집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딸이로구나. 더 함부로 못하는 법이라니까. 네, 이게 다 처음 보는 외지인한테 베풀 수 있는 호의겠습니까? 다 조카딸 잘 되라는 어른들의 살뜰한 마음이시겠죠. 감사한 마음에 그만 코가 시큰해졌습니다. 서울로 이사간 이후로는 가끔 내려와서 실컷 대접받고 가는 게 다였는데 그런 조카딸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앞으로 시집가도 내가 더 신경 쓰고 잘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희 시부모님들은 저희 일가 친척과 부모님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온갖 코스를 다 즐기고 나서야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시부모님께서도 첫 목포 여행에 정말이지 만족하셨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아버님께서 저만 따로 조용히 불러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고맙다. 내가 저 사람 처음 보는 분들하고 저렇게 재미나게 잘 어울리는 걸 본 적이 없어. 저 사람 요즘도 매일 목포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 잠자리며 음식 가리는 사람이라 여행 가서도 늘 애 먹고 힘들어하는 것만 봤는데 좋긴 정말로 좋았던 모양이야. 다 네 덕이다. 고맙다 아가. 제게 용돈까지 억지로 쥐어주시며 고마워하셔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족이 되길 목전에 두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양가 분위기에 어떻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부모님까지 모시고 목포에 간 걸 아주버님들 내외까지 다 아시는 마당에 빈손으로 올라올 수는 없죠. 서울로 올라온 다음 날 목포 특산물을 바리바리 이고지고 형님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세상에 이 귀한 걸 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녀온다고 애 많이 썼을 텐데 뭘 우리 것까지 다 챙겼어요. 고마워라. 정말 우리 재주씨만한 효부가 또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무뚝뚝한 아들이라 그간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는데 재수씨가 저희가 할 일을 다 해주셨네요. 저번에 선물해주신 목포 디저트도 정말 맛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재수씨.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역시 식사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평소답지 않게 말이 없는 저를 보며 남편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혹시 속 안 좋아? 아니, 그게 그냥 괜히 내 노파심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감이 안 좋아. 그날 제 마음을 어지럽힌 건 다름 아닌 손이동서 두 분이셨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두 분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예의를 지키셨지만 처음부터 느낌이 쎄했습니다. 결정타는 아주버님께서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실 때였지요. 정확히 저번에 목포 디저트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실 때
피식 저를 비웃는 큰 동서의 표정을 찰나이지만 분명히 목격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목포에 대한 화제가 떠오를 때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미묘하게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분위기가 워낙 좋았고 그 두 사람이 티나게 불쾌한 행동을 하지 않아 얼핏 보면 모를 수도 있었겠으나 한 번 그런 장면이 목격되고 나니 자꾸만 제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이 눈에 걸리더라고요. 제 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남편 표정도 점차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더니 결론을 내렸죠. 네가 그렇게까지 느꼈더라면 아무 일도 없는 건 분명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당장 무슨 행동을 취한 게 아니니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 이번은 넘어가고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땐 넘어가지 말고 꼭 나한테 얘기를 해줘. 해결을 하더라도 꼭 내 선에서 해결을 할 테니까. 알았지? 연신 당부하는 말에 그러만 대답하고는 복잡해진 마음에 그만 심란해지고 말았습니다. 제발 이 기분이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라고 또 바랐죠. 하지만 슬픈 예감은 왜 틀리는 법이 없는 것인지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저에게만 따로 동서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왔으면 얼른 앉아요. 아주버님들과 남편 없이 만난 동서들은 말투부터 싸늘한 것이 영 딴판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제 예감이 들어맞은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게 있을까요? 조심스레 묻는 제 말에도 두 분은 그저 콧방귀만 뀌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동서가 먼저 쏘아붙였습니다. 그걸 꼭 우리 입으로 말해야 알겠어요?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벌써부터 이 집 식구 행세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 바글바글 끌고 그 총구석까지 내려가야겠어요? 갑자기 쏟아진 일격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일전에 양가 부모님 모시고 목포에 다녀온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두 분 모두 흡족해 하셨고 잘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시골 출신이라 뭘 모르는 모양인데 얌전하신 양반들이 어떻게 면전에서 거절을 하시겠어요? 그저 무안할까 장단 맞춰준 걸 눈치 없이 좋다고 실실대는 꼴이라니. 그 정도 상식도 없어요? 촌년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난 게 저와 저희 부모님이 개념도 없이 내키지도 않는 시부모님을 억지로 총구석, 그러니까 제 고향 목포에 끌고 내려간 게 저들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말을 가려서 할 생각도 없이 내뱉는 큰 동서 말에 저도 발끈했습니다. 촌년이라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형님. 그럼 저랑 저희 부모님이 원치도 않는 분들한테 주제넘은 행동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실례입니다. 실례는 그쪽이 한 게 실례고, 그리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형님이라는 호칭은 좀 그렇지 않나? 마치 저의 결혼을 반대라도 한다는 태도에 그만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큰 동서 뒤를 이어 작은 동서가 신이나 떠들어댔습니다. 사실 그쪽 집안이 우리 도련님한테 차지 않는 건 맞잖아요?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강남 파라코 출신이야. 어디 총구석에서 굴러먹다 올라온 아가씨하고는 레벨이 다르다고. 아직 어려서 뭘 몰라 그러는데 성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괜히 결혼하고 더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게 아가씨한테도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뒤로 제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는지 두 동서가 쌩안이 나가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황당한 대접에 그만 울컥 서러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곧장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장 약속 장소로 뛰어들어온 남편에게 방금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건 남편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녹음을 하라고 한 것도 남편이었어요. 내용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미안해. 형수들이 우리 식구 없는 곳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경우 없이 나올 줄은 나도 몰랐네.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게. 너 아무것도 따로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단호하게 말하는 남편이 대체 무슨 짓을 할지 예상이 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는 모양인지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남편의 계획이란 걸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건 바로 그 주 주말이었죠. 남편을 따라온 곳은 뜬금없게도 웬 대형 연회장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며칠 전에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제 기분을 풀어주러 레스토랑에 외식이라도 가는 건가 했던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수십 명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손님이라곤 달랑 저희 둘뿐이었어요. 자기야, 누구 더 와? 잠깐만. 오셨어요? 바로 내려갈게요.
자기야, 잠깐만 있어. 금방 다시 올게. 제 말에 대답은 않고 남편이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1, 2분 기다렸을까 연회장 문이 열리더니 큰형님 내외와 작은 형님 내외가 차례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저를 보는 동서들의 눈빛은 곱지 않더군요. 재수 씨 먼저 와 계셨네? 현수는요? 아,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현수 씨가 연락했나요? 우린 현수가 같이 밥이나 한 끼 뭐 하자고 해서 나왔는데 재수 씨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때 갑자기 밖이 웅성웅성 요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무려 10명이 넘는 저희 목포 친척들을 대동하고 말입니다. 아니, 삼촌, 숙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긴 웬일이세요? 아따, 우리 조카 사위 연락받고 올라왔지. 나가 우리 조카 딸이랑 조카 사위 덕에 서울 관광도 하고 좋은 구경도 하고 별일을 다 본다야.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저를 둘러싸고 친척들이 반갑다고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아주버님들과 동서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반가워라. 오시는데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때마침 등장한 시부모님 때문에 놀라움이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친척들이 올라오신 걸 미리 알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황당하게 저를 쳐다보는 제 눈빛을 슬그머니 피하고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선 시장하실 텐데 식사부터 하시죠. 그 말을 신호로 연회장에 뷔페 음식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채 파악할 틈도 없이 친척들이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시작하고 시부모님께서도 연신 환한 표정으로 저희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동서들에게는 이 자리가 가시방석임이 틀림없어 보이더군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는 동서들에게 저희 삼촌께서 말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우리 지연이 손윗동서 되실 분들이시죠? 처음 인사드립니다. 지연이 큰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떨떠름하게 인사를 받는 동서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삼촌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역시 서울분들이라서 교양이 있으시고 많이 배우신 분 같으시네요. 아따, 저희가 촌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지연이는 일찍이 서울 올라와서 제 할 일 열심히 하며 잘 배운 자랑스런 조카 딸입니다. 저희 같은 촌사람하고는 달라요. 저희한테는 참말이지 귀한 조카 딸입니다. 지방 사람들이라도 사는 거 그리 다르지 않아요.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지연이 좀 예쁘게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시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아주버님들까지 두 눈이 동그래져서 저희 삼촌과 동서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네, 남편의 계획은 동서들이 그렇게나 무시하던 저희 목포 친척들의 지원 사격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 뒤로 별다른 말씀은 덧붙이지 않으시고 다시 화기애애한 시간이 이어졌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이상한 기류를 기민하게 감지한 이후였습니다. 이윽고 식사가 모두 끝나고 종일 구경을 다니신 탓에 필요하실 친척 어르신들을 먼저 숙소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인근 호텔을 예약해 두었더라고요. 헤어지기 직전 삼촌께서 저를 살짝 불러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가 지연아, 너희 신랑한테 대강 설명은 들었다. 네가 속이 많이 상하겠소. 삼촌이 이날 이때껏 살아오다 보니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게 되더라. 저 사람들이 뭘 몰라 그랬겠거니 하고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알았자? 삼촌도 속상하셨을 텐데 도리어 조카딸 마음을 도닥여주시는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알아요.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삼촌. 고생은 무슨. 덕분에 우리 다 잘 놀았다. 안 그러냐? 그럼은 맞장구를 치시는 친척 어르신들과 함께 모두들 호텔로 돌아가시자 아버님께서 굳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시간 좀 내야겠다. 그렇게 삼형제 내외가 모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들 꼴은 숫째 죄인이 따로 없었죠. 제 남편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시부모님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 어르신들한테 그간 우리가 신세만 져왔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격이 아니냐? 아버님은 그야말로 대노하셨습니다. 시집 온 이래 단 한 번도 시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진 걸 본 적이 없었던 동서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제 부인들의 기막힌 행실에 아주버님들께서도 제게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몰래 뒤에서 재수 씨한테 그따위 짓을... 당신 정말 부끄럽지도 않아? 재수 씨,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재수 씨께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저희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 가시방석에서 동서들은 그야말로 대역죄인이었습니다. 모두의 저기를 한 몸에 받아내며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쪼그라들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꼴을 입을 꾹 다물고 참담한 표정으로 지켜보시던 어머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실망이구나. 그 말에 두 동서가 흠칫했습니다. 평소 순한 사람들이 화를 내면 그리 무섭다지요.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시고도 무겁게 떨어지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까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거리를 지키고 예를 다한 건 그게 내 할 도리이기도 했지만 내가 그랬듯 언젠가 들어올 아랫동서에게 너희도 그러길 바라서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간 나를 보고도 아무 느낀 점이 없는 모양이다. 그 말에 동서들이 울면서 어머님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표독스럽게 굴던 사람들이 정작 잘못을 저지른 제가 아닌 어머님께 비는 꼴을 보니 내가 별 대단치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쓸데없이 마음고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지. 지연이가 용서를 해주든 아니든 너희들은 잘못을 했으니 성심을 다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 둘 다 돌아가거라. 눈물을 질질 짜며 찍소리도 못하고 비척비척 사라지는 두 사람 꼴이 말도 아니더군요. 우리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윗사람 덕이 부족해 너한테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게 만들었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사돈 내외와 친척분들께 꼭 사과를 드리마.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시부모님 모습에 저게 정말 참된 어른의 자세로구나 생각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시부모님께선 다음날 저희 친척들과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하며 그간의 일을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 거의 석고대죄를 하시는 통에 그걸 말리느라 저희 부모님과 저와 남편까지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동서들이야 더 볼 것도 없이 저와 시부모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쥐죽어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돌리시니 어머님이 그리 차가우실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니 저도 눈치 볼 일 없이 제 할 말 다하며 살고 있어요. 제 다사다난한 결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전 중랑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평소 누군가에게 건너듣던 이야기 혹은 뉴스에서 듣던 종류의 이야기가 저한테 일어나서 한동안 스스로 마음 잡기 힘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피해를 봤다기보단 저희 남편이 겪은 일이지만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도 얼마 안 돼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저희 아버님의 회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버님은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사실 이것도 저희 어머니 친정에서 보태주신 걸로 시작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기 전까진 아무도 몰랐던 내용이랍니다. 그건 결혼할 때 우리 오빠들이 지참금으로 보내준 걸로 시작한 거야. 네 아버님이 그땐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하다고 감격을 했지. 오빠들 돌아가시고 나선지 아님 원래 그렇게 철면핀지 몰라도 전혀 지금은 고마운 기색이 없지. 다 자기가 한 일처럼 여기잖아. 어머, 그럼 어머니 친정으로부터 나왔던 돈인 거예요? 저도 뭐 아버님이 저희 결혼할 때 하도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몰랐죠. 사실 진짜 말 맞다나 저희 상견례 때 아버님이 엄청 자랑하셨거든요. 한 사업체 운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우리 아들, 딸들한테 누누이 얘기해요. 이 애비 입으로 말하는 건 좀 머쓱하지만 진짜 네 애비가 대단한 일을 하긴 했다고 말이에요. 제일 먼저 그 물건 여기 들여와서 거래 성사했던 게 저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어디 직접 발로 뛰며 해외 가서 거래하기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저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너무 대놓고 자랑을 하시니 들으면서 저는 썩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뭐 이때 저희 엄마 아빠 표정도 똑같으셨고 반면에 남편은 그런 분위기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랑 성향이 좀 안 맞아서 말이야. 옛날부터 난 엄마 쪽 성격을 많이 닮아서 밖에 나서서 말하고 그런 것도 안 좋아해. 근데 전부터 아버진 계속 저 조그만 회사 물려받으라는 둥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해먹겠더라고. 아버지 성향이 맞춰진 회사는 나한테 안 맞아. 확실히 우리 남편은 이런 것 말고도 본인 아버지랑 좀 잘 안 맞긴 했어요. 곧잘 다투기도 했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진 꼭 그렇게 남들한테만 여유 있고 대포 큰 사람인 척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엄마나 자식들한테나 좀 잘해주세요. 아까도 마트 가면서 엄마한테 소리 버럭 질러대고 저 무거운 것도 엄마 혼자 다 들고 가게 하는 거 보고 진짜 기겁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때 아닌 게 아니라 아버님이 어머니를 좀 함부로 대하시는 구석이 있긴 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을 뜯어 말리셨고요. "아이고 예예.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승호 너는 나서지 마라. 왜 굳이 아버지랑 싸우려 들어. 네 아버지 저러고 산 게 몇십 년째다. 엄마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것도 결국 어머니와 남편일 뿐 아버님은 통화하시느라 이쪽은 신경도 안 쓰셨죠. 나중에 저희 애 태어났을 때도 계속 좀 허세 가득한 소리만 하셔서 저희 엄마도 무척 싫어하셨답니다. "야, 나 진짜 니네 시아버지 꼴보기 싫어 가지고 어떡하냐? 사돈끼리 얼굴 볼 일 많다지만 그래도 네가 중간에 조심 좀 해. 박서방은 유순하고 착한데 그 아버진 왜 저렇게 나댄다니? 무슨 손주를 지 손주기만 한 양 저렇게 크게 떠들어대. 면전에 사돈 놔두고 말이야." 실제로 이날 아버님이 저희 엄마 아빠 앞에 두고 너무 본인 얘기만 해대시고 박씨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지 일장연설을 하셨어요. 저도 듣기 불편했는데 뭐 다 망한 분이긴 했죠. 여기까진 저희 아버님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여론이었고 그럼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도 솔직히 아버님 썩 좋아하진 않아요. 이 집에선 완전히 남이자 제3자인 제 입장에선 아버님의 여러 행보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중에 가장 이상하고 선 넘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건 바로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경리, 이지영 씨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보 있잖아. 아까 어머니가 잠깐 아버지께 들렸다가 뭐 받아오라셔서 회사 갔었거든. 근데 난 그 지영 씨 말이야. 격리로 들어오신 분. 그분 좀 그렇다. 남편은 아마 이때는 전혀 내막을 몰라서인지 뭔 소린가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게 아버님이 그 지영 씨를 너무 좀 이뻐하는 느낌이랄까? 그 사람 심지어 나이가 나랑 별 차이도 안 나잖아. 나보다 5살 위랬던가? 40대고 이혼해서 혼자라니까 아버님은 뭐 짠하다면서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과하단 말이지. 근데 남편은 또 이 부분에선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왜? 그거야 뭐. 나도 그분 뽑았다고 했을 때 얘기 대충 들었어. 듣자니 전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쓰레기라며 애도 안 키우려고 하고 양육비도 안 주고 지독하게 고생을 시킨다는데 이혼하고 마음고생 시키면 말 다 한 거지. 그냥 그런저런 사정이 짠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그런데 아버님이 신경 쓰시는 범위가 내 눈엔 너무 광범위해 보인단 거야. 내가 몇 번 들르지도 않았지만 갈 때마다 아버님은 지영 씨 자리에 붙어 앉으셔서 꼼짝을 않으시더라고. 그전에 김철민 씨 있을 땐 아버님이 전화로만 용건하고 잘 붙어 있지도 않았잖아. 근데 남편은 본인이 워낙에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가뜩이나 잘 부딪히는데 더 부딪힐 일이 생기는 게 싫었나 봐요. 에이, 모르겠다. 난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일 아니면 굳이 신경 안 쓰고 싶어. 아버지 말고 나만 해도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힘들어. 엄마가 주신 김치나 먹자. 그냥 이렇게 얘긴 마무리 지어졌는데요. 나중에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도 마음 쓰시는 것이 제가 괜히 예민했나 싶은 거예요. 그래, 주영 씨 말이지? 너도 몇 번 안면이 있나 보다. 거기가 참 안 됐어. 엄마랑도 일찍 헤어졌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 손에 자랐대더라. 그래서 괜찮은 남자 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려 했는데 이상한 놈을 만난 거야. 너무 짠하잖아. 내가 네 남편 저만할 때 키우던 게 생각나.
저희 남편이 지영 씨 아들만 할 때요? 아, 그 집 아들내미가 초등학생이던데 우리 애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암튼 그 여자가 그 무렵 나이쯤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겠냐. 나 때랑은 다르다 해도 어쨌건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살림이냐 돈벌이냐 둘 중 하나만 해도 힘들 판에 둘 다 하다니 너무 짜네.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반찬도 해서 갖다 줬다. 네? 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셨어요? 뭘 또 그렇게까지. 자기도 살만하니까 다닐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마음 주시고 정 주시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차피 일개 직원이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요. 정들면 어머니만 힘드실 텐데. 제 말에 어머니는 괜찮다고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손살에 치시더라고요. 에휴, 내가 뭐 대단하게 별 뜻이 있겠니? 솜씨도 없지만 그냥 좀 잘해주고 싶어 그러는 거지. 전혀 문제 없어. 또 일하다 관두면 어떠니? 나랑 만나서 연이 닿았을 때 잘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듯 저희 어머니 참 소탈하고 수더분하신 성격이에요.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지나치지 않고 잘 도와주시고 아버님이 사고 치신 거 맨날 쫓아다니면서 수습을 해주셨죠. 전 이런 어머니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난 진짜 어머니처럼은 못 살 것 같아. 남편은 남편이고 아들은 아들이지. 아버님 저번에도 술 드시고 실수하시고 어머니가 그거 메꾸려고 쫓아다니시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럽다니까. 왜 그렇게 사셔야 하는 거야? 좌우지간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니까 그런 걱정 붙들어 매도 돼. 자식이 꼭 부모 길 따라간다는 법 있나? 난 술도 안 마시고 아버지 같은 성격도 아니니까 그런 걱정 사서 하지 마. 실제로도 우리 남편은 그런 타입이기에 별 걱정은 없었는데요. 아무튼 전 그렇게 제가 괜한 참견을 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쓱 넘기고 잊었어요. 그리고 그 지영 씨 역시 꽤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 애랑 바로 길 건너 맞물려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저도 안면이 있었는데 중간에 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지영 씨 애랑 저희 애랑 학원이 겹치고 중간에 아는 엄마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저기 민우네 엄마 이번에 태권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엄마인데 좀 그래. 난 저 집이랑 우리 애 같이 어울리게 하고 싶지가 않아. 응? 이유가 뭔데? 나도 저 엄마 알긴 알아. 그랬는데 이때 제 귀로 흘러들어온 얘기란 도저히 저 혼자만 알고 감당하긴 힘든 얘기였죠. 저 집이랑 같이 어린이집 나온 애 엄마한테 들었거든. 남편이 장난 아니기도 했고 이혼했다나? 근데 그 뒤로 두어 번 애 데리러 오는 남자들이 달랐다나 뭐라나 말들이 많더라고. 응? 아니 뭐 남동생이나 애 삼촌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애가 그때마다 아저씨 아저씨 했대잖아. 민우 엄마 얼굴도 이쁘장하고 옷도 되게 야시시하게 입잖아. 솔직히 그냥 애 엄마라도 보기 좋은 차림은 아닌데 이혼하고 너무 자유롭게 이성교제하고 애한테 혼란 주는 느낌이라 보기 좀 그래. 그러니 우리 애랑도 너무 교류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전 이런 얘기는 너무 의외였죠. 일할 때 지영 씨의 모습이란 그냥 평범한 차림새였거든요. 그나저나 이혼 후에 만나는 남자들이 있었구나 싶었고 듣고 꽤 놀라웠어요. 이런 다소 찝찝한 소식을 들었지만 뭐 저랑 큰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고요. 저랑 엮일 일이야 아버님 회사 문제 아니곤 없으니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은 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고 아주 지저분하게 엮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 계기는 마치 계기란 단어를 쓰기도 참 참혹하고 슬픈 일로 인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우리 남편이며 아가씨며 다들 세상이 무너진 얼굴로 우왕좌왕하던 모습 생각하면 제 가슴 한쪽 언저리가 다 쓰러올 정도예요.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일 때문이죠. 어머니는 정말 돌연 아주 바람처럼 저희 곁을 거짓말처럼 떠나셨어요. 평범하게 우리가 일어나서 밥을 짓고 먹고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는 그 시간대에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비보를 전해오셨죠. 그것도 아버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니들 얼른 이리로 건너와라. 큰일이다. 큰일 났어. 이 전화를 제가 받게 됐고 제대로 되묻기도 전에 뭔가 예감이 이상하다 싶었어요. 밥 먹고 있는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니 저와 비슷한 감정이 들었나 봐요.
저흰 재빨리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얼른 시댁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봐도 믿기 어려운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됐죠. 아, 아버님, 이게 저기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 말에도 아버님은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양손에 파묻은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고 우린 그렇게 우여곡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됐어요. 그 상황이 유서 한 장 없이 정말 이렇다 싶게 뭔가 알만한 방도도 없이 삶을 마무리하셨더군요. 당시 저는 친정과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장례와 일정이 겹치지는 않고 한 2주 정도 되긴 했지만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갑작스레 장례가 치러진 뒤 남편과 아가씨는 정말 아무런 정리도 하지 못했죠.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얼마나 힘겨웠음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저 역시 겁이 났어요. 여보, 나 회사에 휴가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아. 숨이 너무 가빠오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 나, 나 좀 쉬어도 될까?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어. 그래, 여보. 당연히 쉴 수 있을 만큼 끌어다 쉬어. 쉴 때 쉬어야 되고, 울 때 실컷 놀아야 된대. 안 나올 때까지. 괜찮아. 당신 쉬어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이때 우리 남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저라도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는 정말 어떻게 추스를 줄 몰라 했어요. 오죽하면 평소 별로 왕래도 없던 저에게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언니,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다니. 언니는 믿어져요? 장례치료가 할 거 다 했는데도 실감이 안 나서 실감이 나는 부분과 안 나는 게 너무 세게 대조가 돼서 진짜 못 견디겠어요. 나 어떡하죠? 평소 마음 약하고 순한 아가씨였기에 진짜 이 남매를 어쩌면 좋나 싶어 저도 감정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저 아가씨, 괜찮음 우리 집 와 있어요. 혼자 있지 말고 오빠도 당분간 얼마 휴가 낸다니까 아가씨도 우리 집 와서 같이 TV도 보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남매를 달래가며 전 저대로 나름의 충격과 피로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얼마쯤 지나 남편이 갑자기 누굴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김 팀장님, 아버님 회사 꽤 오래 다니시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신 분 맞지? 장례 때도 오시지 않았나? 근데 왜 당신한테 만나재? 나도 모르겠어. 암튼 급한 일이라고 좀 만나달라시는데 당신도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저도 뭔가 싶어서 일단 같이 나갔는데 그때 들었던 얘긴 일전에 들었던 그 어떤 소문이나 농담거리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도 같이 오셨구나. 그죠? 저희 사장님 며느님이시잖아요. 오늘 제가 뵙자고 한 게 사실 외람되지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솔직히 좀 그냥 덮고 넘어가려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들이나 싶어 물만 벌컥이며 기다리던 우린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됐죠. 새삼 내가 생각한 것이 내 촉이 틀리지 않았단 게 이렇게 슬픈 일일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럼 김 팀장님이 같이 근무하실 때 그렇게 느끼셨단 거예요? 그 격리, 지영 씨랑 저희 아버님이 좀 그래 보이셨단 말인 거죠? 전 이 말을 하면서도 너무 놀라서 차마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남편의 표정을 보지도 못하고 물었어요. 네. 그게 사실 지영 씨 일처리가 그닥 능숙한 것도 아니고 매번 회계 내역도 틀리고 결국 제가 다 손보기도 하고 저도 꽤 오래 다녔지만 뭐 그만두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지영 씨 뒤치다꺼리를 제가 하는 스트레스도 있었죠. 그게 사장님이 참 이뻐하시더라고요. 나중엔 도가 지나치기도 하고. 도가 지나치다니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자 김 팀장님은 저희 남편 눈치를 슬쩍 보더니 어렵게 말을 하시더군요. 아, 기왕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으니 제 생각엔 사모님도 아마 어느 시점부터 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굳은 얼굴로 사무실 나가는 것도 몇 번 봤고, 암튼 제 추측으론 증거는 없지만 사장님이랑 지영 씨 외근도 많이 나가고, 앞만 봐도 연인 같은 대화를 탕비실에서 하는 것도 많이 들었죠. 법인카드 영수증 봐도 수상할 때가 있고, 그럼 그
저희 아버님과 지영 씨가 연애하는 것 같단 말씀이신 거죠?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 앞뒤도 안 맞게 이상한 말투로 물었고 김 팀장님은 눈 질끈 감고 그렇다고 끄덕이시더군요. 솔직히 사모님이 모르실 리가 아니 아셨을 것 같아요. 그게 최근이고요. 아시겠지만 사모님께서 지영 씨 참 이뻐하셨는데 지영 씨 애기도 본인 손주뻘이라고 용돈 주시고 아유 저 이번에 장례식 왔다가 느낀 거 정말 많았어요. 감히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 심정이. 게다가 지영 씨도 왔었잖아요. 순간 저도 불현듯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가는 게 그 지영 씨가 정말 상복을 입고 어머니 장례식에 오시긴 했거든요. 그때 묘하게 김 팀장님이 지영 씨를 본체만 채 했던 게 떠올랐죠. 제가 같이 앉으시라고 안내했는데 표정이 썩 안 좋으셨거든요. 그날 진짜 뭔 주제로 왔나 싶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 비보를 듣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고 마음이 너무 쓰렸어요. 왜냐면 사모님은 저희 어머니 연배시고 저한테도 무척 잘해주셨죠. 그래서인지 전 지영 씨 진짜 치가 떨리고 용서가 안 돼요. 가장 야속하게 느껴지는 건 사장님이지만요. 암튼 사모님 저렇게 되신데 두 사람 책임이 막대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제서야 전 정신이 들어 남편을 쳐다봤고 표정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거의 오단의 얼굴을 파묻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고 남편은 거의 부축받듯 저한테 안내를 받아 차에 올라탔고 제가 운전해서 집까지 겨우겨우 왔죠. 남편은 결국 이 무렵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려 회사로 돌아가길 힘들어했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본인 앞에 놓인 휴가들을 다 빼서 쓰게 됐어요.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클까 싶었고 전 이런 얘기를 감히 저희 친정엄마에게조차 못하고 있었죠. 이때 남편이 저한테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탁하더라고요. 여보, 부탁인데 그 아버지 얘기 있잖아. 유정이한텐 말하지 말아주라. 그냥 미안한데 나랑 여보만 알고 있으면 안 될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서 그 소눈 같은 눈망울이 시뻘겋게 충혈된 걸 보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요. 알겠다고 몇 번이나 안심을 시켰고 저도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삼켜야 할지 몰라 한참 답답했어요. 저야말로 어디 정신과라도 상담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지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그런 차 아버님은 배우자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남짓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갑작스런 통보를 하셨죠. 그래,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집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니들도 알다시피 집에서 나도 이제 더 혼잔 못 있어. 힘든 꼴도 봤고 암만 해도 갱년기로 그렇게 힘들다더니 저렇게 갈 줄 몰랐지. 나도 너무 힘들다. 여기 좀 정리하는 거 니들 와서 도와라. 전 이 전화를 받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가뜩이나 다른 부분으로도 충분히 소문이 안 좋은 그 여자, 지영 씨와 그런 사이란 걸 다른 직원한테 걸렸잖아요. 아버님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눈치셨어요. 와중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아버님, 솔직히 저희 시아버지니까 저도 여러모로 참고 겨우 넘겼지 남이었음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도 많이 우울해. 나도 그 지경을 보니 못 살겠다 진짜. 이 집에서 버티기 힘들고 죽겠다. 이러다 치매라도 오고 뭐라도 큰일 생기면 어쩌냐. 이 집도 마음 같아선 내일이라도 팔고 나가고 싶어. 이렇게 본인의 우울감을 호소하시면서 외려 본인이 피해본 사람처럼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놔두고 저랑 아가씨만 가서 꾸역꾸역 어머니 유품을 정리했고요. 이때도 아가씨는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음이 올라오고 사정을 대충 파악하고 있어서인지 더 착잡했습니다. 이후로 급기야 아버님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집을 파셨고요. 새로운 곳에 아파트를 얻어 이사 가셨답니다. 전 조금도 내키지 않았으나 예의상 몇 번 여쭤봤는데 이게 참 돌아오는 반응이 많이 쎄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몇 번 들락날락하면서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찬 같은 건 어떤 게 괜찮으세요? 솜씨는 없어서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버님은 한사코 괜찮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어머니나 절 자잘하게 부려먹으시던 분이 말이에요. 앞만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아, 그런 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니까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제 그 집도 나왔고 이사했고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네? 정말 괜찮으세요? 전 도통 아버님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셨으면서도 초반에 딱 한 번만 부르시고
그 뒤로는 별로 절 안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 뭐랄까, 제3자인 제 입장에서 유추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조심스러운 생각이었는데 남편도 같은 예감이 들었는지 저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아버지 집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나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맨날 그렇게 불러대고 엄마 못 살게 이것저것 시키던 양반이 새집 가서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건지. 이건 남편이 진짜 자기 아버지를 뭐 걱정했다기보단 다른 낌새가 없는 건가 약간 의심하는 어투였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반찬거리를 준비해서 방문했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예감은 적중했죠. 문을 열어주었던 아버님이 아니라 지영 씨였어요. 아주 편한 차림으로 슬리퍼까지 끌어가면서 열어주더군요. 더 황당했던 건 저를 보고 별로 놀라지도 않았죠. 저기 지영 씨, 왜 우리 아버님 댁에 있어요? 게다가 그 차림은 또 뭐고 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자 지영 씨는 초반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갈수록 아주 세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뭐, 네. 사장님이 여기 뭐 좀 챙겨주러 와달라고 하셨어요. 옷이야 뭐, 저 집에서 입던 대로 온 건데요. 여기 놔두실 거 있으면 두고 가세요. 전 사장님한테 집 치웠다고 검사받고 갈 거예요. 검사요? 뭘요? 지영 씨가 아버님 댁 뭐 청소라도 해주고 오가기로 한 거예요? 그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볼일 보셨으면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이따 나가봐야 되거든요. 애 데리러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제 말은 대충 끊어버리고 뭔가 설명하기 곤란해 보이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남편은 참지 못하고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지영 씨는 그 앞에서 아주 모욕적이어서 못 견디겠다는 얼굴로 우리를 노려봤고 남편은 있는 대로 아버님께 쏟아부었어요. 아버지 지금 나랑 말장난해요? 여기 여직원을 불러다 놓고 아주 심어놓고 살고 있었네. 엄마 돌아가신 지 1년은 됐어? 아버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눈 돌아간 노인네 같으니라고. 어머, 어머. 지금 사장님한테 무슨 짓이에요? 그만하세요. 왜 이러냐고요, 진짜. 아무리 아드님이라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저도 곱게 말이 나가지 않아서 뭐라 했는데 생각해보면 후회돼요. 저 때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됐는데 말이에요. 저기 지영 씨, 우리 이래저래 안면 있는 사이니까 말하는 거지만 아무리 아버님이 오라고 하셨다고 한들 이렇게 편하게 들락거리고 하면 안 돼요.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 장례 치른 거 이제 한 달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두 분 사이 소문도 있고 지금 별로 좋은 얘기 안 도는 거 알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이런 건 끊었어야죠. 그러자 지영 씨는 꼬리라도 밟힌 고양이 마냥 확 날을 세우고 저에게 달려들지 뭐해요. 뭐예요? 지금 그 말투? 나를 뭐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는 말투네. 나야 사장님이 돈 준다고 하니까 급여대로 맞춰서 여기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무슨 헛바람 든 여잔 줄 알아요? 그쪽도 평소 건너 학부모 관계라 내가 별말 않고 참았는데 은근 뒤에서 나 무시하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이 여자 쉽게 볼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했지만, 아니, 70이 다 된 노인네 집에 이상하게 옷 입고 와서 주인처럼 있는 게 정당한 모양새인가요? 결국 이때 얼마 안 되어 아버님이 들이닥치셨고요. 분위기 대충 보아오니 파악이 되셨죠. 지영 씨와 본인 관계를 아들 부부가 어느 정도 눈치챘다는 걸요. 워낙 꾀가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이니 발뺌하는 건 포기하시고 자백을 하셨죠. 아휴, 진짜 뭐랄까? 늙은 여우 같은 노인네란 생각이 들었어요. 교묘하게 자기 잘못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 뭐, 갑작스런 변화가 있어서 나도 생각보다 빨리 니들에게 말을 하게 됐다. 나도 이거 참 너무 곤란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나도 많이 힘들었고, 여기 지영 씨랑도 어쩌다 보니 인연이 닿았다. 네 엄마 보내고 내가 보통 심정이었겠냐? 이 말에 남편은 곧장 바로 말을 자르고 대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진짜 나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요.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들은 게 없는 줄 아냐고. 증거? 갖고 오라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 엄마 그렇게 보낸 건 아버지야. 아버지랑 저 미친 여자라고. 어떻게 엄마를 보내고도 머리로 느낀 게 없어서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앉았어? 구구절절 조금도 틀릴 말이 없고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었으나 이상한 대로 눈이 맞아버린 남녀에게 바른 말이 들릴 리가 없었죠. 아버님은 외려 먹긴 놈이 성낸다고 본인이 더 들고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시대요. 제가 볼 땐 본인이 끼고 사는 그 지영 씨 보기에 뭔가 남자 입장에서 창피했나 봐요. 어휴, 이렇게 상상해보며 쓰면서도 역겹고 토할 것 같네요.
다 늙은 노인네가 젊은 여자 꿰차고 마누라가 스스로 생을 달리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뭐야? 이놈 진짜 자식놈 키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만들어내? 내가 네 엄마를 보내? 내가 왜? 나는 충격 안 받았는 줄 알아? 너 이놈의 자식, 나한테 당장 용서를 빌어라.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이 답도 없는 싸움 앞에 전 이미 싸울 의욕도 잃고 질려버렸고 그 옆에서 계속 불쌍한 척 역겨운 얼굴을 하고 있는 지영 씨도 꼴 보기 싫었어요. 남편은 계속 악을 쓰고 대드는데 결국 중간에 제가 팔을 잡고 말렸죠. 아버지, 아버지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일평생 자식 낳고 길러주고 고모들까지 시집 보내주고 맨날 아버지가 싸지르는 똥 치워줬던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꼴 그냥 두고 볼 줄 알아? 이놈의 자식이 진짜. 부부 사이 일을 네가 뭘 알아? 네 엄마가 엄마로서야 네한테 어땠을지 몰라도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아는 거야. 나라고 뭐 네 엄마한테 서운한 건 없는 줄 아냐? 원래 그렇게 성급하고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이야. 네가 뭘 아냐고? 이야, 아버지 진짜 기가 막히네. 정말 끝내준다. 당신은 내 아버지도 뭣도 아니야. 사람이면 이럴 수 없어. 이럴 수가 없다고. 저는 일단 남편을 달래면서 빠르게 속삭였죠. 이런 말 아니면 정신줄을 잡기 힘들 것 같아서요. 여보, 일단 진정해. 지금 싸울 대상이 아버님만 있는 게 아니야.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지영 씨는 왜 놔두고 아버님한테만 돌을 던져. 어머니 덕을 그렇게 보고도 번듯이 배신한 인간이야. 일단 나가자. 오늘은 그만 가야 돼. 남편은 이때 씩씩거리면서 가져간 반찬을 눈앞에서 던지지 못한 걸 후회하며 나왔죠. 아, 분해서 못 살겠어. 어떡해. 난 평생 아버지 볼 자신이 없어. 어떡하지? 근데 안 보는 걸로만 되려나? 그러고 산다고 내가 살 수 있으려나? 엄마는, 여보, 나 어떡하지? 진짜 죽을 것 같아, 나야말로. 아이고, 가엾은 사람. 여보,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응? 전 정말 남편이 이때 너무 안타깝고 가여워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말년에 진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그래서 전 한동안 저쪽에 신경을 끄자고 했는데, 야, 정말 뭐랄까? 악한 인간들 말이에요.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미련해서 지들 무덤을 스스로 파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어찌 보면 이쪽은 그나마 착하다고 봐야 될까요? 벌 받는 거 피해가지 않고 지들이 자초해서 몫을 감당하니까요. 이게 뭔 얘기냐면 보통 그 난리가 있었으면 한동안 거리를 둬야 하잖아요. 근데 그 지영 씨, 그 여잔 무식한 건지 뭔지 그 꼴을 당해놓고는 못 참겠었나 봐요. 아버님을 아주 뒤에서 조종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여자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좋았을까요? 에템. 저기 아범은 놔두고 너라도 와서 좀 반찬 같은 거 갖다 주고 해라. 그래도 네가 내 입맛에 잘 맞게 만들더라. 오는 김에 저번에 갖고 왔던 찜이랑 이런 것 좀 갖고 오고. 아버님, 일단 가긴 할 건데요. 아버님 계란찜이랑 이런 거 잘 안 드시잖아요. 혹시 같이 사시는 분이 먹겠다고 하던가요? 아버님은 이 말에 갑자기 화를 내시며 아주 알기 쉽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옛날 같음 나이를 얼마나 먹건 어리건 어쨌건 간에 엄연히 새어머니로 대접을 했어야 했어. 세상 변했다고 그런 거 안 시켰더니 이것들이 도리를 몰라. 내가 이런 것도 자식들 눈치 하나하나 다 봐야 되냐? 아들, 딸이라고 자식이란 것들 지혜비 고생을 먹고 자란 주제에 이렇게 대꾸들도 없고 원. 어, 근데 이때부턴 제가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못된 지영 씨인지 뭔지 아는 여편네가 아버님을 시켜서 저한테 일거리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나중에 더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어요. 아가씨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제 아가씨도 다 알 수밖에 없던 형편이었고 얘기를 듣고 나니 진심으로 이 남매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언니도 알죠? 지영이란 여자. 그 사람 남동생까지 우리 아빠 회사에 취직시켰다던데요. 전에 제가 잠깐 일하고 도와줬을 때 썼던 프로그램을 갑자기 아빠가 전화해서 웬 낯선 사람한테 보내주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 남동생이더라고요. 아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우리 이모들도 지금 아빠 벼르고 있고요.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야, 정말 아버님 대단하더라고요. 나이 불문하고 한번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성에게 미쳐버리면 그 결과물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 일로 배웠죠. 게다가 돈도 끌어다가 무리하게 회사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위태위태해 보였어요. 남편은 겨우 회사로 돌아갔지만 밤에 약이 없음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됐고
이러다 저희 가정까지 망가질 것 같고 어머니와 남편 모두를 위해 무슨 짓이건 해야겠더군요. 하지만 뭐랄까? 소위 상간녀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복수 같은 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어요. 난 당신이랑 아가씨,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게다가 우리 집까지 이렇게 우중충해진 거, 그리고 같은 여자고 애엄마로서도 그 여자 용서를 못하겠어. 근데 앞만 알아봐도 다 어줍잖은 상간녀 소송이네. 얼마 못 받고 끝나버리는 심심한 내용들밖에 없어. 어떻게 괴롭혀줄 수 있을까?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던 중 전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얼마간 철저하게 자료들 찾아보며 알아봤고 이래저래 간통죄며 다 막혀 있고 본인들이 잡아떼면 끝인 이 세상에서 저도 시대에 맞게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별다르게 거창한 방법은 아니지만 좀 더 선세하고 지능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가씨도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랑 아버지 일을 인터넷에 까발리자는 거죠. 우리 엄마 얘기가 이렇게 가십거리가 되는 건 싫으면서도 그거 아니면 저 둘을 망하게 할 방법이 없네요. 전 아버지 걱정이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안 보고 살 각오가 돼 있으니까. 기왕 그렇게 하는 거 제대로 아버지랑 저 여자 망가뜨리고 싶어요. 아마 심증으론 저랑 아가씨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집 애 초등학교나 이런 거 신상 제가 대충 아는 건 그 여자도 알 거니까요. 아마 절 가장 의심할 텐데 증거는 못 잡을 거예요. 그리하여 저는 곧장 행동에 옮겼어요. 바로 인터넷에서 엄마들이 잘 알 만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죠. 그것도 일정한 신상을 특정해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누가 봐도 그 상간녀, 지영씨를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말을 요래조래 해가면서 신상은 적당히 노출해가면서 적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위기 안에 좋은 반응이 있을 리가 있나요? 좁은 커뮤니티 안에선 금방 저 상간녀가 누군지 알아보는 느낌이었고요. 내친 김에 전 아버님이 지영 씨랑 이사가서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커뮤니티에도 글을 썼어요. 다행히 거기 글쓰기가 까다롭지 않은 분위기라 금방 소문을 퍼뜨릴 수 있었답니다. 그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 딴에 나름 신분 상승했다며 살고 있었을 지영 씨는 슬슬 이런 분위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 와서 따지는데 전 증거 있냐고 되물었답니다. 증거 있어요? 그쪽이야말로 뭔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걸 캐묻나 모르겠네. 나도 죄 없이 의심받은 걸로 똑같이 따지고 고소해도 되나? 그리고 막말로 난 안 했지만 만약 했대도 뭐가 어때요? 자식 입장에선 기가 막히지. 지영 씨는 나중에 민우 키워서 이런 일하고 다니면 참도 좋게 보고 있겠네. 안 그래요? 뭐요?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진짜 사장님한테 말해서 며느리 버릇 좀 잡으라고 말할 거야. 나한테 했던 말들 나 하나도 안 까먹고 그대로 사과받을 거니까 각오해요. 어머, 너무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날 것 같다. 꼭 그렇게 해줘요. 기대하고 있을게. 잔뜩 비틀어서 비꼬아준 다음 전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웃겨서 다시 전화해서 윽박질렀답니다. 기왕 의심받은 거 내 생각 좀 말해볼 테니까 잠자코 듣기나 해요. 남의 집 멀쩡한 부부 다 찢어놓고 그 집 자식들까지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잘 살려고 했던 거 맞죠? 근데 안 되니까 짜증나고 막 이렇게 주제도 모르고 전화해서 따지는 거고, 그쵸? 어쩜 사람이 이렇게 겁이 없어요? 본인은 잘 살 줄 알고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그만해요. 더 할 말 없으면 전화 끊을게요. 어? 나 충고해 줄 거 있는데. 우리 아버님 재벌도 아니고 앞으로 뭐 더 나올 거 없어요. 있어봤자 그 아파트 하나가 전부겠지. 근데 그거 갖고 노인네 비위 맞춰가면서 애까지 얻어 걸려서 잘 키워볼 생각하는 거 아니죠? 돈이야 우리 어머니가 있었고 지원해줬던 거지. 아버님 스스로 재산 준 건 쥐뿔도 없어요. 아니 난 그냥 참고하라고 말해준 거지. 이렇게 말하니 지영 씨는 지도 놀란 건지 뭔지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가 올린 글에도 다시 명시해뒀어요. 평생 힘들게 살아온 조강지처를 먼저 가게 만들어 놓고 절해놓고 서로들 또 재혼할 거다. 그러니 피해가라고 신상을 박아둔다. 요렇게 말이에요. 결국 이래저래 상황이 심각해지고 지역 커뮤니티 분위기도 나빠지고 지영 씨가 보내는 학교 내부에서도 엄마들끼리 말이 나왔나 봐요. 얼마나 울부짖어가며 노인네에게 투정을 부리고 울어댔음 아버님이 곧장 저한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까지 벌이냐? 제정신이야? 아버님, 저한테 이러실 일이에요? 뭐 저도 더 손해볼 거 없으니까 말씀은 드릴게요. 아버님이 설마 본인이 하신 일이 있으신데 자식들을 엮고서 하진 못하시지 싶어서요.
어머님도 충격으로 그렇게 등지게 하신 와중에 아버지 등쳐먹는 여자 때문에 우울감에 시달리는 남매들 설마 고소하고 그러실 건 아니죠? 이러니 아버님도 움찔하셨는지 그냥 침묵만 남아있더라고요. 전 이윽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달리듯 아주 가파른 골목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아버님께 아주 무섭게 말했어요. 아버님, 지금 그 여자가 조종하는 대로 너무 재밌게 흘러가고 계세요. 이렇게 된 거 저 아버님 회사도 오픈하고 지금 그 여자랑 무리해서 같이 시작하는 체인 사업 거래처에도 말할까 해요. 별 소용 없을 것 같지만 사람들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까지 말하니 저도 점점 흥분이 되고 감정 주체가 안 됐어요. 중간에는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회사 직원들까지 눈치채고 우리 어머니 걱정할 정도였는데 설마 어머니가 지영 씨랑 아버님 관계 모르셨을 것 같으세요? 본인도 죽을 것 같고 직원들 뒷말에도 시달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 브레이크 없이 거친 말을 아버님께 쏟아냈죠. 저도 제가 그렇게 아버님께 분노를 토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아버님, 이 일 벌인 게 아버님 며느리랑 딸이 같이 작당한 거 맞고요. 억울하시면 고소라도 해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손주며 자식들은 안 볼 까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들은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꾸린 가정이라던 그 여자와 그 아들내미 놈 얼마나 존중받고 사실지 몰라도 또 버려지실 게 뻔한데요. 그게 뭔 얘기냐?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쯤 되니 이 한심한 두 인간들의 덧없는 사랑에 대해 제가 다 한숨이 나오더군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 여자 들리는 소문 장난 아니에요.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것 같던데 용케 애는 또 어떻게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남자도 꽤 많고요. 아버님 앞으로 여생이 길지 않으니 재미 보시려는 건 알겠지만 그러려면 상대를 제대로 고르셨어야죠. 자식의 남동생까지 끌고 들어온 거 보면 물줄을 잡은 거지. 설마 천년의 사랑이겠어요? 제 말에 아버님도 그 뒤부턴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뭔가 생각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좌우지간 그 여자 안 쫓아내시면 자식들이랑 평생 못 보고 살다 돌아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핏줄로 이어진 자식들도 안 치러주는 장례를 지금도 뒷구멍으로 몰래 젊은 남자들 만나고 다닐지 모르는 그 여자가 참도 치러주겠네요. 그 여자 아들내미 아직 겨우 초등학생인데 설마 자식 삼으실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후로는 아버님도 흐물흐물해지셔선 갈피를 좀처럼 못 잡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지영이란 여자가 곧장 저에게 따지러 들이닥쳤거든요. 왜 잘 살려는 우리한테 그래요? 나 진짜 많이 참았고 그 거지 같은 글 쓴 거 그쪽인 거 다 알아요. 며느리면 다예요? 딸이면 다고 아들이면 다냐고 돌아가면서 나한테 윽박 지르는 꼴 이제 나도 못 참아요. 엉뚱한 죄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요. 어쭈, 뭔가 쫄리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엔 사실만 적어놨을 뿐인데 막말로 그쪽이 나한테 뭘 어쩌건데요. 그리고 판단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다 짜증나고 싫으면 우리 아버님이랑 헤어지던지 아님 학교를 옮기든지 해요. 다 늙은 할배 만나서 진짜 비위도 좋다. 안 그래요? 전 그간 그 한심한 짓거리를 들으면서 제 속에서 마구마구 올라와 있던 얘기들을 다 토해냈죠. 그러니 좀 살겠더라고요. 본인도 생때 같은 자식 키우는 주제에 자식 마냥 여기고 잘해주던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거리가 뭔진 알긴 해요? 짐승이 아주 따로 없어. 개를 키워도 이것보단 낫겠네 진짜. 지금 본인 젊은 나이 하나 갖고 빨리 할배 꿰차서 한몫 챙기고 싶나 본데 김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 아버님 사실 돈 얼마 없어요. 본인 아들 키워서 빚 물려주기 싫으면 판단 잘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이 멍청한 여잔 상황 판단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곧장 눈동자가 흔들리지 뭐예요. 저 머리로 어떻게 아버님 회사에서 격리랍시고 몇 년을 붙어 있었던 건지 앞만 봐도 사랑의 시선 아님 정말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일반 회사였음 진즉 잘렸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결론은 아버님이고 뭐고 저한테 각각 쫓아와서 글 좀 지우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정들을 하더라고요. 희한한 건 지들끼리도 약간 시들해진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안 돼요. 이러나 저러나 저흰 이제 아버님과 연 끊을 거고요.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려고요. 아버님 아들이랑 딸 이제야 얼굴이 좀 폈어요. 이건 어느 한쪽이 구겨져야 다른 한쪽 펴지는 상황이라고요. 아무 죄 없는 아들, 딸 죽을 때까지 울상으로 살게 하느니 죄 지으신 아버님이 책임지세요. 아버님은 전혀 제 말에 동요가 없는 척 하시려고 애를 쓰셨으나 어지간히 불안해 보이시긴 했어요. 건강도 더 안 좋아지는 판국에 사람이란 건 결국 자기 생명줄을 붙들기 마련이죠.
나중에 지영이란 여잔 온갖 곳의 시선을 견디기도 힘들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 가며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눈총을 받으니 못 살겠나 봐요. 저한테 문자 한 통 띡 남겼길래 제가 아주 호통을 쳤어요. 뭐? 이제 와서 울면서 집을 나가겠다느니 별 개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어딜 그러고 튀어요. 이 집안에 입힌 정신적 피해 보상이랑 다 해놓고 나가요. 그냥은 안 놔줄 거니까. 하지만 이 말에 곧장 지레 겁을 먹고 잠적해버렸더라고요. 아들도 급히 전학시킨다고 빼가고 아버님한테 말도 없이 짐들을 옮겨서 나가버렸나 봐요. 여기까지 상황이 오니 일순간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이게 어머니에게도 과연 복수가 되었을런지. 암튼 뭐든 간에 계속 붙어있는 꼴보단 나을 테니까요. 이 사실은 아버님이 전화로 토로하시길래 알게 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참 염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쩜 부모란 사람이 이럴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지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그 사람 나가버렸다. 나는 어떡하냐 이제. 잠깐은 일 좀 내려놓고 쉬어야 할 것 같다. 너들이 너들이 와서 좀 나 좀 봐주라. 이야, 어떻게 자식들한테 자기를 돌봐달란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완강했어요. 나는 고려정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기분이야. 아버지는 그냥 연 끊는 정도만이라도 감사한 줄 알고 사시라 그래. 난 아버지 번호도 다 차단했어. 당신도 그렇게 해줘. 결국 아버님은 나중에 마음이 다급해져 저희 집도 찾아오시고 아가씨네도 가시고 했던 모양이지만 끝은 매우 좋지 않았죠. 결국 양쪽으로 다 버림받으시고 저 역시 차단해서 연락을 안 받으니 그 뒤는 알 길이 없네요. 이후로 남편의 우울증은 시원하게 극복된 건 아니지만 연을 끊고 아버님이나 그 상간 여자나 다 엉망이 된 꼴을 봤으니 차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살다 살다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순식간에 한 3, 4년 정도 시간 안에서 후다닥 일어난 일이네요. 이제는 저희 가정에도 무엇보다 자녀인 우린 남편과 아가씨에게 조금이나마 숨이 트이길 바라며 그리고 너무나 애처롭고 안 된 어머니의 삶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아버님과 지영이란 여자는 그 값을 제대로 받길 바라며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